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이제 혼자 장비를 작동하고 해야 돼서. 예. 자, 오늘 3장 할 차례예요. 3장 할 차례고, 어, 3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식부기가 뭔지 배우는 시간이 될 거고요. 요 챕터에서는 일단 혼자서 책을 읽고 이렇게 쫓아갈 때 이렇게 잘 써보면서 하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막 그런 것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일단 책하고 관계없이 일단 제가 뭐 차근차근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중요합니다. 여기가. 자, 회계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재무회계인데,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재무회계의 목표는 재무제표 작성이에요. 그럼 재무제표를 어떻게 처음부터 자산, 부채, 자본 얼마 있다라는 걸 기록을 하고, 이게 변동할 때마다 그 표에다가 자산, 부채, 자본을 계속 이렇게 변경해서 적어주는 건지, 그리고 또 손익계산서에다가는 또 수익과 비용을 계속 뭐 변동 내용을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그 표에다 직접 뭔가를 쓰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작성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줄 건데, 재무제표라는 거는 어떤 그 회계 기록을 통해서 이 제목을 보면 회계 기록의 대상부터 해가지고 뭐 2절 보면 회계 정보의 산출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그 경제적 사건을 인지하고 걔를 이제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면 그게 그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재무제표라는 표에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기록하면은 어, 이 기록만으로 이 재무제표에 딱 띄울 수 있게 할까? 그렇게 가능한가? 그거를 계속 연구를 하다가 만들어낸 게 이 복식부기 시스템이에요. 재무제표는 우리 그 일단 집에서 재무제표 만드나요? 안 만들죠. 회사에서 이제 만드는 건데, 집에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써봤을 수도 있고 뭐 어머니들이 쓸 수도 있는데, 가계부 같은 거 있죠. 가계부 가장 단순한 회계장부죠. 일종의 회계장부예요. 얘도 회계장부인데, 가계부 어떻게 생겼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여기 뭐 일자가 있고, 한번 써봅시다. 뭐 21년 3월 뭐 15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써요. 금액을 써. 잔고 여기 있으면 되겠다. 돈이 10만 원이 있었어요. 잔고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3월 16일 날 뭐 식품 구입 10,000원. 그래서 잔고가 9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알죠? 이런 표. 뭐 용돈기 입장 뭐 이런 거 어렸을 때 써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계부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내가 돈을 얼마 있었는데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현금의 기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장부를 썼는데, 회사는 근데 현금만 기록하면 될까요? 현금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 식품을 샀으면 이게 식품이라는 자산으로 또 기록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게 현금 장부라고 하면 식품 장부가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식품 장부가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있어서 2021년 뭐 3월 16일 날 식품을 구입해서 10,000원어치를 샀다. 그래갖고 이 식품이 10,000원만큼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게 회사의 장부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써주는 거죠. 현금도 써주고 식품도 써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계부 같은 현금의 기록만 쓰는 게 한쪽 측면만 기록한다고 해서 단식북이라고 하고, 양쪽을 다 써주는 거를 복식북이라고 해요. 되게 번거로울 것 같죠. 어떤 거래가 있을 때마다 만 자동차를 샀어. 그러면은 뭐 자동차 장부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또 자동차를 써줘야 되는 거야. 현금 장부에는 자동차 돈 나간 것만큼 써주고, 또 할부로 샀으면은 외상값 할부금 장부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록되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런 기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서 이제 뭐 그런 걸 연구한 학문이 회계학인 거고, 옛날부터 이거를 잘 작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사람들이 고안을 한 거예요. 응? 거래가 있을 때 양쪽에 얘네들을 기록을 해주자. 어떻게 하면 양쪽 기록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계 등식이라고 해가지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적어주냐면은, 이거를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면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어떤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이 원칙에 따라 갖고 적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했으면은 왼쪽에 적어주고, 부채나 자본이 증가하면 오른쪽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 자리가 되는 거죠.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여기가 자기 자리니까, 자산이 예를 들어 아까 그 식품을 샀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식품이라는 자산이 10,000원 생겼어요. 이렇게 적어줘.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식품을 뭘 주고 샀죠? 현금을 주고 샀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죠. 여기서 이제 좀, 자, 자산의 자리는 왼쪽이에요. 식품도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이야. 그리고 식품이란 자산이 증가해서 왼쪽에 적어줬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한 거죠. 감소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자산이잖아. 이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줄어드는 거란 말이야. 식품이라는 자산이 늘어난 만큼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해요. 자산 총계는 똑같죠. 응? 그러니까 식품이라는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플러스 자산이니까 왼쪽에 써줘요. 근데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자산이잖아. 마이너스 자산이 자기 자리에 있으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겠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표시해 주려면은 이쪽으로 넘기는 거야. 그래갖고 오른쪽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 기록이 의미하는 거는, 내가 현금이라는 자산 10,000원을 차감시키고 식품이라는 자산 10,000원을 증가시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식품이 10,000원 늘어났고 현금이 10,000원 줄어들었어요. 부채하고 자본의 변동은 없죠. 자, 왼쪽과 오른쪽의 금액이 항상 같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어때요? 똑같죠?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거야. 왼쪽의 영향이 0이잖아. 오른쪽도 0이고. 이렇게 또 어떤 거래를 인식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 항상 이 등식이 성립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적어주면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합은 항상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10,000원만큼. 그럼 현금 10,000원이 생기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으면 이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걸 이제 차입금이라고 하거든요. 돈을 차입했다. 차입금 10,000원이 생겨. 요걸 여기다 적어보면 자산에 현금 10,000원이 생긴 거고, 은행에서 빌려온 돈 10,000원은 부채에 차입금 10,000원이 생긴 거예요. 응? 그러면 이쪽 합계 10,000원, 오른쪽도 10,000원 일치하죠.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응? 또 다른 예로 식품 10,000원 주고 산 거를 내가 안 먹고 팔았어. 11,000원 받고 팔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식품이 10,000원 없어지죠. 11,000원 받고 팔면 현금이 11,000원 생기죠. 1,000원만큼 차이가 나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자산 쪽에 식품이 10,000원만큼 없어지고 현금이 11,000원이 생겼어. 그럼 이쪽 합계는 1,000원이 됐죠. 오른쪽은 지금 0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응? 부채 자본 쪽은 없어. 근데 10,000원짜리 식품을 11,000원에 팔면 자산이 늘었고 부채가 변동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자본이 상승한 거예요. 자본이 상승한 거. 그러니까 자본이 1,000원만큼 증가한 거예요. 여기다가는 뭐 이렇게 일단 적어볼게요. 식품 처분 이익.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돼요. 뭐 이런 말이 지금 어려우면 그냥 자본이 1,000원 늘었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하는 거는요. 여기다가 쓴 거는 제가 지금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쓴 거고, 실제로 회계 기록을 할 때 뭐 이런 표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만 적어줘요. 이렇게 기록하는 거를 분계한다라고 해요. 분계를 다른 말로 회계 처리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회계 처리해봐라. 분계해봐라.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분계를 할 때는 왼쪽에 쓴 금액하고 오른쪽에 쓴 금액이 같아야 돼요. 응? 오른쪽에 쓴 금액이 같아야 돼요. 여기도 왼쪽 10,000원, 오른쪽 10,000원 같죠? 왼쪽에 11,000원, 오른쪽에 11,000원 이렇게 같죠? 같은 분계에서 왼쪽 합계와 오른쪽 합계는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복식북이에요. 교재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부터 이제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니니까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최대한 천천히 할게요. 이 부분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저도. 왜냐면은 이게 저는 이제 회계를 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단순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거를 설명하는 게 원래 제일 어렵잖아요. 어떤 어려운 거를 설명하는 것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자, 보시면 72페이지에 이제 S마트 슈퍼마켓 사업 이거를 이제 적을 건데, 자 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그 73페이지에 그 약간 형광색으로 이렇게 예제가 나와 있잖아요. 1번 보시면은 1번에 7월 1일 날 X1년도 7월 1일 날 S마트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신상품 C는 자기 돈 4천만 원을 S마트에 투자했다. 자,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냐면 S마트 입장이에요. S마트. 응? S마트 입장에서 그러니까 신상품 C라는 사람이 이제 주주가 되겠죠. 주주 겸 뭐 대표이사, 뭐 개인 사업자겠죠. 뭐 자기 돈을 넣어서 회사를 만든 거야. 응? 그러면 S마트한테는 뭐가 생기나요? 현금이 생겼죠. 현금이 얼마 생겼어? 4천만 원이 생겼어. 응?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왼쪽에 적어준 거예요. 자산의 자리는 왼쪽이니까. 신상품 C가 자기 돈을 투자했대.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주주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납입한 돈. 자본금이라고 해요. 자본금. 자, 요 케이스는 지금 자산 4천만 원 왼쪽, 오른쪽에 자본 4천만 원이 적힌 거예요. 이게 7월 1일 날 요 거래가 있었고, 그 다음에 7월 2일 날 S마트가 은행에서 6천만 원을 빌렸대요. 7월 2일에. 자, S마트 입장에서 현금이 생겼죠. 6천만 원 생겼어요. 6천만 원. 얘는 은행에서 빌려온 돈, 차입금 이렇게 써줘요. 요 분계는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한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7월 3일 날 S마트는 가계 임차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지불했다. 현금을 지불한 거죠. 자, 꼭 왼쪽 먼저 쓸 필요는 없어요. 안 생각나는 거 먼저 쓰는 거야. 아, 이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갔네. 자산이 감소한 거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니까 오른쪽에 써주는 거야. 오른쪽에 2천만 원을 지불했대요. 왼쪽에는 뭐라고 써야 되지? 왼쪽도 2천만 원을 써줘야 돼. 왼쪽과 오른쪽의 금액은 항상 같아야 되니까 써줘야 되는데 얘 이름이 보증금이래요. 임차 보증금. 자, 이 책의 특징이 이게 교양서적이고 어떤 회계 전 범위를 이제 압축해서 써놓다 보니까 뭐 제가 지금 여기다 쓰고 있는 이런 개정 과목의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는 게 좀 많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 걸 넣다 보면 이제 전공책이 돼버리는 거니까. 임차보증금이 뭐냐면은 알죠? 우리 뭐 전세, 월세 살 때 돈 내놓고 월세를 살더라도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씩 이렇게 임대로 내잖아요. 응?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가게를 얻기 위해서 물리적인 공간, 가게를 얻기 위해서 보증금을 낸 거야. 이 보증금은 뭐죠? 내가 나갈 때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거고, 또 이 보증금을 내므로 인해서 내가 그 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응? 자산인 거예요, 자산. 우리 자산의 정의가 뭐죠? 어떤 과거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는 것. 과거 사건의 결과, 내가 돈 2천만 원 줬어. 그걸로 인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 뭘 갖다 주죠? 내가 그 가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기고, 또 나중에 가게에서 나갈 때 이걸 돈으로 돌려받죠. 그러니까 얘는 자산인 거예요. 임차 보증금 자산 왼쪽에 적어주는 거예요. 임차 보증금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7월 4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S마트는 도매상인 W상회에 상품 3천만 원어치를 보내달라고 주문을 했다. 자, 주문을 했어요. 요거는 아직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어서. 그 다음에 5번 7월 5일 날 S마트는 W상에서 주문한 상품을 받고 3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때 이제 드디어 자산부채 변동이 있었죠. 7월 4일은 분기 없고 7월 5일 날 상품을 받았대. 상품이라는 자산이 생긴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써놓고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상품 3천만 원이 생겼고 현금 3천만 원을 준 거죠. 자, 요 분기에는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하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분기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다음 7월 6일 날 저녁 시간에 일할 아르바이트생 1명을 채용했다.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어요.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아직 없어서 아직까지 기록할 거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분계를 쭉 했는데 어떤 날은 분계를 하고 어떤 날은 분계를 안 했죠. 이게 분계 안 한 날 2번 있었죠. 분계 안 한 날이 2번 있어요. 우리 회계 기록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일어난 경제적 사건을 식별하고 측정해서 보고하는 단계인데 이 기록하는 것 자체가 보고예요. 여기에 얼마를 적을까 뭐 생각하는 게 측정이라고 한다면은 식별은 이거를 적을까 말까?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걸 적냐면 책에 이 설명부터 나오는데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걔를 식별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다.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 금액적 영향이 얼마야? 그래요. 그러면은 자산부채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지? 그걸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계상 거래가 도대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저기다 적어준 거.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일어나야 되고 and 화폐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돼. 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록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회사가 거래처에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냥 안부 전화를 했어. 이런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렇죠? 거래처에 전화해가지고 좀 더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요 4번 같은 경우처럼 거래처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물건 갖다 줘 얘기를 했어요. 응? 요것도 아직 회계상 거래가 아니야. 회사는 거래처하고 거래를 한 건데 회계상 거래가 아직 아닌 이유는 아직까지는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는 거야. 응? 거래처에서 그럼 보내줄 테니까 입금하면 보내줄게 해가지고 회사가 입금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자산이 감소를 딱 한 거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응? 그러면서 내가 어떤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그랬을 때 회계상 거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6일날 같은 경우는 종업원을 채용했어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는데 이게 회사하고 알바생하고 거래를 한 건데 일상적으로 우리 그 표현에 의하면 근데 회계상 거래는 아직 아닌 이유가 뭐냐면 아직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어요. 언제부터 변동을 하죠? 얘가 와서 일해서 이제 월급 줄 때 그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를 다 기록하는 게 원칙인데 기록이 대상이 되는 것들은 우리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가 발생해야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회사에 불이 났어. 또는 뭐 홍수가 났어. 그래갖고 창고에 있던 자산이 못 쓰게 된 거야. 그러면은 회사의 자산은 감소했죠. 못 쓰게 됐으니까 자산이 없어졌단 말이야. 기록을 해줘야 돼. 근데 이게 거래야? 불하고 거래했나요? 물하고 거래했나요? 뭐 이렇게 우리는 일상적으로는 거래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산 부채 변동이 일어났고 화폐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래가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 회계상 거래하고도 맞지만 이게 회계상 거래야. 얘네들을 우리는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닌 거고. 일상적으로는 거래라고 하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아닌 애들이 있고, 일상적으로는 거래가 아니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인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계상 거래에 해당한다.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게 얼마를 적어야 되지? 측정을 해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결국엔 재무제표에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도 이번 시간에 쭉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교재에 나온 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72페이지 보시면 회계 기록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거부터 출발하잖아요. 보시면 읽어볼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모든 거래나 사건이 회계 기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거래나 사건만이 회계 기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쭉 보면은 그리고 그 영향을 화폐액으로 측정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기업의 자산, 부채 또는 자본 등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사건으로서 객관적으로 화폐액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래나 사건을 회계 거래라 하고 이를 회계 기록의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있어요. 거래나 사건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교재에서는. 자, 이게 회계 거래 대상인 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 우리는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S마트 슈퍼마켓의 사업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를 복식부기라고 해요. 복식부기. 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양편을 기록한다 라고 해서 복식이라고 붙은 거예요. 복식. 왼쪽 오른쪽 차변 대변 이렇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뭐 저기 그림 그렸던 내용이 지금 75페이지에는 이제 표 형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75페이지 그림 그 표 3-1하고 3-2에 대한 내용이 제가 이번 강의 첫 시작할 때 식품을 구입했을 때 뭐 가계부 예를 들어 섰던 거 그거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T 계정 얘기 나오고 막 이러는데요. 일단 설명을 이렇게 해볼게요. 88페이지 보시면 표 3-7이 있어요. 표 3-7. 표 제목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분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무조건 왼쪽 오른쪽에 나눠서 적어야 돼. 그게 회계를 기록하는 사람의 과제예요. 회사의 회계부서에 있는 회계 직원은 뭐 영업부서라든지 구매부서라든지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딱딱 보고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전표 입력을 해요. 이게 분계를 하는 거를 실무에서는 전표 입력이란 표현을 쓰는데 회계 기록이죠. 우리 책에서는 분계. 왜 전표 입력이라고 하냐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쓰는 거를 이제 그 실무에서는 전표를 친다라고 하거든요. 전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기록할까?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표 3-7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계속 이 얘기 계속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자, 이게 재무상태표가 이런 형식이고 손익계산서가 이런 형식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이게 재무상태표고 이게 손익계산서야. 그리고 자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본은 뭐라 그랬어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라 그랬죠. 이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은 다른 말로 순자산 또는 뭐 주주 지분, 뭐 소유주 지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자녀 지분이란 말도 쓴다 그랬고, 왜 이렇게 쓰냐면은 회사의 자산에서 채권자들이 가져가야 될 부채를 뺀 나머지가 결국은 내 거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파트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10억짜리인데 은행 차입금이 3억이면 7억만 내 거고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의 구성은 회사에서 보면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가 납입한 돈은 자본금이야. 그런데 자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본이 주주가 돈을 넣고 빼고 할 때만 생겼다 빠졌다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자산이 늘어난 게 부채보다 커지면,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커지면 자본은 커져요. 이것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커지면 자본은 커지는 거야.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작아지면 자본은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자본 안에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이 결국은 자본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자본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건데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하고 회사가 경영 활동을 통해서 쌓아놓은 이익이 모여있는 이익 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뭐 다른 것들 일단 무시하고 이 이익 잉여금만큼이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익과 비용이 생길 때마다 자본은 변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발생을 해도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도 회계기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자산부채 자본 항목만 지금 이렇게 여기다 적었는데 우리가 적을 거는 수익하고 비용도 있어요. 자산의 자리 왼쪽, 부채하고 자본의 자리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그럼 수익과 비용의 자리는 어디냐? 이거죠. 자본 안에 결국 이익잉여금이 들어가니까 이 자리에 수익 빼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익 빼기 비용이. 그러니까 수익은 플러스니까 여기다 적어줘요. 이렇게 있잖아. 근데 비용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비용의 자리는 오른쪽이 아니고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는 1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왼쪽으로. 이 표 3-7이 그 얘기예요. 다 자기 자리가 이거를 이렇게 딱 나눴을 때 왼쪽 오른쪽 나눴을 때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여기가 다 자기 자리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쪽하고 이쪽의 합계는 같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게 회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에 적어줘요. 비용이 증가해도 왼쪽에 적어줘. 부채가 증가해도 오른쪽, 자본 증가 오른쪽, 수익 증가 오른쪽에 적어요.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면 오른쪽으로 오는 거야. 비용이 줄어도 오른쪽으로 와요. 부채가 줄면 왼쪽으로 오고 자본이 감소해도 왼쪽, 수익이 감소해도 왼쪽으로 와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비용하고 자산은 왼쪽이고 부채, 자본, 수익은 오른쪽이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플러스로 움직이면은 자기 자리에 적어주고 마이너스로 움직이면은 건너가는 거야. 옆으로. 얘네들도 플러스로 움직이면 오른쪽에 적어주고 자기 자리, 마이너스로 움직이면 반대쪽에 왼쪽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 왼쪽과 오른쪽의 합계가 항상 일치하게끔 거래가 발생하더라. 신기하게도 적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게 회계구 복식부기의 원리입니다. 자, 표 3-7에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차변에 적는 게 자산 증가, 비용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수익 감소 이 얘기고, 오른쪽에 적는 게 자산 감소, 비용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증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말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책 보면은 이 표에다가 되게 막 그럴듯한 제목을 딱 붙여놨어요. 회계의 10요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거래의 10요소다. 그 회사의 모든 거래는 여기서 다 일어난다 이거야.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무조건 요 안에서 다 일어나. 이건 100%예요. 100%. 절대 진리예요. 이게 왜 절대 진리냐? 지난 시간에 이 재무상태표 등식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가 회계의 절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안 벗어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거기에 자본 안에 있는 그 이익을 녹여서 수익 빼기 비용을 가져와서 녹인 거죠, 그냥. 이거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책에서는 회계의 10요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보면 두 번째 단계의 원장 기록 해가지고 90페이지 보면 딱 봐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막 표들의 묶음이 나오죠. 예?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회계가 어려워지는데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는 교재에서는 이제 순서를 좀 뛰어넘어서 88페이지 와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84페이지에 있는 회계정보의 산출 과정, 그 그림 있죠? 회계순환 과정의 요약. 요거를 이제 볼 건데요. 그 전에 이게 책이 너무 개념 설명이 없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 개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한번 이 흐름을 끊고 설명을 하고 갈지가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은 안 깨져야 되니까. 자. 이것을 지워보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얘기도 제가 했었죠. 우리 그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인데 어떤 뭐 자본 거래가 없다 뭐 이런 가정이 있으면 이 자본의 증가가 결국은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걔가 이익이 된다. 응? 그래서 보통 회계원리제 경영학과에서 전공으로 회계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수익하고 비용 얘기를 하려면 벌써 한 다다음 시간 정도 돼야지 나와요. 자산부채 자본 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수익 비용의 개념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수익 비용이 벌써 같이 나오고 뭐 원장 기록 뭐 재무제표 작성이 지금 오늘 한 챕터에서 다 녹이고 있는 건데 약간 속도를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으면서도 또 진도는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을 하는 거는요, 어떤 이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어찌됐든 이렇게 해볼까? 금액만 쓸까? 요 안에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 7월 1일부터 6일 것까지를 이쪽에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쪽에 가져와서 써보면 자리를 자, 7월 1일 날 거래는 자산이 4천만 원만큼 증가했고 자본이 4천만 원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쵸? 7월 2일 날 거래는 자산이 6천만 원만큼 증가했고 부채가 6천만 원만큼 증가한 거래예요.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고 7월 3일 날 거래는 자산이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이 2천만 원 증가했어요. 7월 3일 날. 그리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2천만 원만큼 감소한 거야. 이렇게 해서 자산 왼쪽이 0, 오른쪽도 0 해가지고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회계학에서는 마이너스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괄호 쳐서. 그 회계 장부 보면은 대부분이 마이너스를 저렇게 괄호로 표시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잘 안 써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장부라는 게 이제 최초에 이제 사람이 썼잖아요. 사람이. 요즘은 다 컴퓨터로 하지만 최초에 사람이 썼기 때문에 손으로 막 쓰다 보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뭐 이렇게 빼기를 나타내는 건지 어떤 뭐 쓸 때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앞에 어떤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랑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이너스를 괄호로 쓰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세모로 써요. 세모. 아니면은 뭐 빨간 펜으로 쓴다든지 막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그런 관행 때문에 마이너스는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분기는 뭐예요? 상품 3천만 원. 상품이라는 자산이 3천만 원만큼 증가했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3천만 원만큼 감소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이렇게 기록한 걸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가 쭉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예제가 어디 나오냐면 86페이지 보면 S마트의 7월에 추가 거래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7월 7일 날 냉장고 800만 원과 에어컨 700만 원을 구입하고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어요. 7월 7일 날 분기에 써볼게요. 7월 7일 날 현금 1,500만 원을 썼어. 현금 1,500만 원을 썼는데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오른쪽에 적어주고 뭐가 생겼냐면 냉장고하고 에어컨이라는 자산이 생겼어요. 이렇게 적을게요. 냉장고, 에어컨 얘가 각각 얼마씩이냐면 8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7월 8일 날 상품 500만 원을 고객에게 750만 원에 팔고 현금을 받았다. 자, 요 분기에는 일단 책하고 다르게 먼저 제가 해볼게요. 7월 8일 날 상품 500만 원을 고객에게 750만 원을 받았다. 팔아서 현금이 얼마 생겼죠? 여기에 750만 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상품이
500만 원 나왔어. 요거 저기다 써볼까요? 다는 안 쓸게요. 여기다가 몇 개만 써볼게요. 7월 8일 날 현금이 750만 원이 들어오고 상품이란 자산이 500만 원 빠졌어요. (250만 원만큼이) 이쪽에 지금 여유가 있는 거죠. 왼쪽에 750 빼기 500이니까 250이죠.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돼. 뭔가를 더 적어줘야 돼. 오른쪽에다가 250만 원만큼. 상품을 500만 원짜리를 750만 원에 팔아서 번 돈이니까 뭐예요?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자본이 250만 원만큼 증가한 거예요. 자본이 250만 원만큼 증가했어. 여기다 쓸 때 뭐라고 써줄까? 쓸 때 자본이 늘었는데 이 자본이 는 거는 어쨌든 자본이 왜 늘었어요? 이익 때문에 는 건데 이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이죠. 수익이 발생했거나 비용이 줄었으면 자본이 느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했거나 비용이 줄면 자본이 늘어요. 이 는 건 자본이 는 건데 지금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수익이. 상품을 팔면서 이익을 본 거니까 이 수익의 이름을 상품, 처분, 이익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요 분기는 조금 있다가 수정 예정입니다. 부재처럼. 일단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7월 9일 날 상품 1000만 원을 W 상해로부터 외상으로 샀다. 7월 9일 날 돈은 아직 안 나갔는데 상품을 샀대요. 상품이 들어온 거야. 1000만 원.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가 발생을 한 거예요. 돈은 아직 내가 안 줬어. 이런 외상값. 이거를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매입 채무. 상품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채무다라고 해서 매입 채무라고 해요. 매입 채무. 1000만 원 이렇게 써줘요. 그럼 7월 9일의 거래는 뭐냐면 상품 1000만 원이 생겼어. 자산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1000만 원 생긴 거예요. 그다음 7월 10일 날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 100만 원 주고 임차료 40만 원 주고 이자 50만 원을 줬대요. 자, 아르바이트생한테 준 게 급여가 100만 원. 급여 100만 원. 임차료 40만 원.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쓰고 설명할게요. 임차료 40만 원. 은행 이자로 이자 비용으로 50만 원을 줬대요. 현금 19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돼요. 자, 이거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했죠. 이건 뭐예요? 자산은 감소했어요. 지금 7월 10일 날 자산이 현금이 190만 원만큼 감소를 했는데 부채 변동이 없죠. 다른 자산의 변동도 없고 자본이 그만큼 감소한 거예요. 자본이 190만 원만큼 감소한 거야. 자본이 190만 원 감소한 거예요. 이 자본의 감소 190만 원이 뭐냐? 자본이 감소하려면은 수익 빼기 비용에서 보면 자본이 감소하려면
수익이 줄거나 비용이 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에요. 비용이 늘어난 거야. 느낌은 오죠. 일단 회계학적인 정의로 지금 얘기하진 않았지만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아르바이트생한테 준 거,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이자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적어줘요. 190만 원. 여기서 표현하면 자본이 190만 원 감소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7월 8일 날 분개가 이제 교재하고 저하고 약간 틀리죠. 이렇게 틀리게 쓴 이유는 교재에 있는 게 맞는데 일단 단계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요. 자, 상품 처분이익 250만. 이게 분개가 틀린 분개는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분개야. 논리적으로는 맞는 분개인데 회계는 이게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어떤 실무적인 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쓰자 하고 사회적인 약속을 한 거예요. 사회적인 약속을 해서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야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손익 여기서 나오는 얘는 이제 수익이죠. 얘는 비용이에요. 수익과 비용은 결국은 이익에 영향을 미쳐서 자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쪽에서 표현할 때는 제가 자본에서 표현을 해준 거야. 자본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얘는 수익이고 얘는 비용인데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구조가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라는 게 이제 큰 그림이고 실제 손익계산서 양식을 가보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51페이지 보면 손익계산서의 기본 형식 있죠. 어떻게 생겼어요?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매출 원가를 차감해주고 여기서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금융수익, 기타 수익을 가산해주고 금융비용, 기타 비용을 차감해줘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회전 이익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빼줘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이런 구조죠. 손익계산서가. 이익을 단계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야. 단계적으로. 그런데 이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라는 그 개념으로 접근하게 돼서 단순히 그냥 수익하고 비용을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매출액이 표현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매출액이. 자, 우리가 이 상품 500만 원을 750만 원에 팔았으면 상품 처분이익 250만 원, 상품 처분해서 수익이 250만 원 발생했다.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상품이 아니고 어떤 회사에서 쓰던 뭐 차를 중고로 팔았다 그러면 여기서 자동차다 그러면은 뭐 자동차 처분이익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상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 써. 왜냐면 상품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상품은 뭐냐면 영업활동 가서 이제 다룰 건데 재무회계에서 다루는 재고자산의 대표적인 계정이 상품이에요. 상품이 뭐냐면 재고자산이 뭐냐면 재고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 막 가게 같은 데서 뭐 재고 떨이 뭐 하면서 막 세일하고 이런 거 봤죠. 재고라는 말 자체는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 뭐 이런 게 재고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이다라고 하면 창고 안에 있는 자산이거든요. 이 한자의 뜻으로 보면은. 근데 회계학에서 재고자산은 뭐냐면 우리 어떤 물건이 창고에 있냐면 보통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들, 걔네들을 재고자산이라고 불러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뭐 반도체, 휴대폰, TV 이런 거,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야. 응? 그런데 재고자산은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상품하고 제품 이렇게 나눠져요. 상품하고 제품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가 다르냐면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을 판매용 재고자산이라고 하면 판매용이니까 제조기업의 판매용 자산을 제품이라고 불러요. 제조업에 만들어서 파는 거. 상기업의 재고자산은 상품이라고 불러. 그럼 상기업은 또 뭐고 제조기업은 뭐야? 제조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이런 회사처럼. 상품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야. 상기업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물건을 사다가 파는 회사야. 사다가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 예를 들면 이마트, 하이마트 이런 데예요. 이마트가 만드는 거 아니고 하이마트가 만드는 거 아니죠. 사다가 파는 데죠. 그런 데가 상기업이에요. 자, 재무회계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전부 다 상기업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래처한테 물건을 사왔다 이런 거 할 때도 상품을 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회계 원리 시간이면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워 나가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은 앞부분에서 그냥 갑자기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한꺼번에 훅 들어오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땀날 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상기업을 가정하고 있어. 왜냐하면 상기업의 원가는 단순해요. 내가 사다가 파는 거니까 내가 사온 가격이 원가야. 내가 파는 가격이 매가야. 그래서 제조기업 그 재무회계에서는 상기업을 가정해. 제조기업을 왜 가정하지 않느냐? 제조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데란 말이에요. 사다가 파는 게 아니고 그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가 필요해. 그게 재무회계에서 논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해요. 재무회계는 각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재고자산 했는데 제품 하면은 제품하고 관련된 뭐 원재료, 반제품 뭐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고, 이 원가는 어떻게 만들어요? 막 공장 직원의 인건비도 계산하고 뭐 하나 만드는데 전기를 얼마 쓰고 이런 거 다 따져야 되거든요. 이 수업 시간에 재무회계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낸 과목이 원가회계예요. 이런 것들은 제조기업하고 관련된 것들은 이제 원가회계에서 배우는 거고, 상기업에서는 그럼 원가 계산은 일단은 논외로 하고 우리는 원가 계산이 아주 간단한 상기업을 예로 해가지고 책을 쓰자. 그 제조기업에서는 그 재무회계에서는 상기업을 가정하고 있고, 재무회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재고자산은 다 상품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기업의 재고자산이니까 상품. 자, 이 상품을 팔았다는 거는 기업이 자기가 주된 목적 사업인 물건을 팔았다는 거야. 회사가 주된 목적 사업인 물건을 팔고 그거에 대한 처분 이익만 계상하게 되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표현할 수가 없고, 순이익 개념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니네 회사 매출이 얼마야? 라고 하면 매출이 얼마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얼마입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되네. 마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적어버리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매출이 뭐예요? 매출이 상품 500만 원짜리를 현금 750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이 분계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매출을 따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야. 매출을. 이 분계가 이렇게 바뀌어요. 현금 750만 원 받은 거는 안 변하죠. 상품이 500만 원 나간 것도 안 변해요. 이 상품 처분이 250만 원이라고 쓰는 애가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냐면, 현금 750만 원 팔았어. 얘는
매출액으로 보고해야 되는 애잖아. 매출 750만 원 이렇게 써. 응? 상품 500만 원이 나갔어. 얘는 매출 원가로 보고해줘야 되는 애잖아. 매출 원가 500만 원 이렇게 쓰라는 거야. 분계가 이렇게 바뀐 거야. 요 분계가 이거하고 자산부채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아요. 응? 자산부채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아. 여기 250만 원이 여기 한 줄로 자본 250만 원 썼지만 이거죠. 자, 저기서 현금 750만 원 들어오고 상품 500만 원 나온 거는 요 자산 쪽에 이렇게 적어줬어. 어쨌든 자본이 250만 원 늘었는데 아까는 이렇게 한 줄로 썼다라고 하면 이번 케이스는 뭐냐면은 자본 쪽에서 750만 원만큼 늘고 500만 원만큼 감소한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매출과 매출원가를 나눠서 쓰자. 자, 매출은 수익이에요. 매출원가는 비용입니다.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 수익과 비용을 나눠서 써주자. 이렇게 하고 매출과 관련된 거 이렇게 써요. 만약에 이게 상품 처분한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자산, 판매용 자산이 아니야. 이 회사의 사장님이 타던 차를 팔았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맞아요. 여기 자동차, 유형자산 처분 이익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맞아요. 응? 왜냐하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니까 사장님이 타던 차를 판 거가 매출이 아니잖아. 걔는. 처분 이익만큼만 여기서 기타 수익에 반영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목적 사업이 되는 그 자산을 팔았다. 그거는 매출인 거잖아요. 매출. 응? 매출과 관련된 거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교재에서는 이런 그 중간 과정의 설명을 지금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회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87페이지에 있는 분계 있죠? 매출과 매출원가를 나눠서 인식한 분계. 이거예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원장 볼게요.